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전국 서점에 책을 공급해온 서적 도매업체 송인서적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미 두 차례 경영 위기를 겪었었고요. 그 사이에 출판사들은 물론 독자와 작가들까지 나서서 회생시켜보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끝내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출판업계에는 이 사건으로 파장이 좀 큰 모양인데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출판 시장의 고민거리와 또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출판 시장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 트렌드 변화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허문회 감독을 경질하고 레리 서튼이라는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스포츠 시장을 경제 관점에서 풀어보는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이 프로스포츠의 감독이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모양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0.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슈를 좀 살펴보죠.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올랐다가 또 하루는 많이 내렸다가 네.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어젯밤 미국과 오늘 우리 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은 뭡니까?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에. 예. 4월 달 지표였는데요. 전월비 상승률로 39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숫자가 나오니까 예. 이러면 연준이 지난주 말에는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해석했다가 네.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물가가 높게 나오면 결국은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겠나 이제 이런 걱정들이, 그리고 연준이 저렇게 안 올리겠다고 주장하면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간밤에는 미국의 금리도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금리 상승에 취약한 이 성장주들, 미래 현금 흐름에 아무래도 중심이 있는 네. 이 성장주들이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8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더군요. 네네. 삼성전자도 지금 한 7만 9천 원 정도로 예. 한 5개월 만에 다시 8만 원 밑으로 내려갔고요. 어저께 또 대만의 TSMC라는 또 회사도 코로나 상황이 대만이 좀 악화되면서 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나왔고요. 대만 주가가 어저께 장중에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까지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TSMC도 어제 많이 내리더군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큰 회사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회사들도 요즘 불안하고 근본적으로 이 인플레 걱정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인플레는 뭐 요즘은 왜 생기는지는 우리도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또 반대로 갑자기 또 수요도 많아지고 해서 그렇긴 한데 일시적으로 이러다가 말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플레가? 네네. 연준에서 얘기하는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상당 부분의 연준의 인사들도 일시적일 것이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3% 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에는 2%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고 결국은 크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고 시장도 그거를 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그런데 어저께 이제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일시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보통 한 분기 길어봐야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다 할 때는 이제 그런 정도로 기간을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시적이라는 수준이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1년 반이요? 네네.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는 속도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생각보다 인플레가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는 곧 잡힐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네네, 그렇죠. 근데 두 가지의 공급 측면의 문제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산 차질에 의해서 지금 가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미리 좀 충분히 재고를 확보해 놓기 위한 수요들이죠. 예. 이런 생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뭐 공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죠. 사가는 쪽에서 사재기를 한다는 거군요. 자꾸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가 최근에 삼성전자나 TSMC의 이슈도 똑같이 네. TSMC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제대로 못 돌려서 당연히 생산이 안 되면 매출이 줄고, 그럼 주가도 어렵겠네. 그러면 야, 다른 뭐 자동차 반도체도 어렵겠네. 그러면 나는 미리미리 빨리 저 재고를 확보해 놔야 되겠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물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아시는 대로 유가는 이미 탈석탄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예.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면서 석유 산업에 투자하는 것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더 이상 에너지 업체들이 석유 산업에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전기차를 뭐 내일부터 모두가 타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은 뭐 한 내년 한 중반까지는 상승 압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예. 공급 부족인 거고, 예. 두 번째는 이 노동시장도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동시장. 예. 원하는 인력들은 굉장히 기술이 있는, 뭐 우리로 치면 뭐 코딩할 줄 아는 이런 인력들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 혹은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은 주로 그런 기술 노동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분들의 사람들, 임금? 코딩하는 분들의 임금이? 그렇죠. 예. 기술력이 필요한 쪽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또 나머지 이제 이 노동을 공급하시는 분들, 아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도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현금 지급이라든가 실업수당이 워낙 커서 네. 뭐 웬만하면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아직 학교도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직 쉽게 일자리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은 되게 부진했는데 예. 임금 상승률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의회에서는 그러면 기업들이 나라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니네들이 사람을 뽑아라. 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임금 상승률도 꽤 높게 높아질 올라올 것이다.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그게 또 물가에 반영될 거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 또 핵심적인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네. 근데 주거비가 지난달부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월세요, 올라오기 월세? 시작했는데, 미국은 월세뿐만 아니라 내가 자가로 살더라도 월세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물가 상승에 감안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말은 집값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통계가.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후행적인데요. 집값이 오르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뒤에 예. 이제 주거비 물가가 오르는데, 이 최근에 미국은 주택 공급도 부족해서 남아 있는 주택 물량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뭐 광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택 그래요? 가격이 지난 1분기에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웬만한 선진국들이 전부 다 주택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집은 필요로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집을 짓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미국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재택근무 수요도 늘어나고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당장 그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공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도 있는 그런 것 이슈도 같고요. 여러 가지 섞였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터장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을 굳이 하자면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긴 현상이긴 하나 이게 네. 코로나 사라진다고 해서 금방 움츠러들 물가 상승이 아닌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예. 일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보던 한 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1년 이상, 최소한 1년 반, 뭐 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보면 물가 오르는 그 자체가 고민입니까? 아니면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도 올리고 할까 봐 걱정입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공급 측면에서요. 예.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감소하겠죠. 근데 지금은 매출 자체도 아까 생산을 다 못하니까 매출도 네. 감소하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물가 올라가면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비용까지도, 조달 비용까지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저래 안 좋다 이거군요. 이 빨리 물가 내려가기 전에는.
그래서 뭐 그러면 물가가 천천히 올라가고 시장이 기대하고 적응하는 정도 수준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예. 그때는 괜찮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니까요. 근데 네. 지금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식을 좀 줄일까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서 이런 상황에서도 오를 만한 주식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네, 뭐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6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연준이 테이퍼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산 매입 축소를 예.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단기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한 3천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뭐 내년까지 주식시장은 좋게 보지만 음. 단기적으로는 여름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방어주 그러니까 조정장의 후반부에서 항상 강했던 뭐 예. 음식료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는 담아볼 필요가 있고 성장주 중심의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성장주 중에서도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이 적자지만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보다 캐시플로우가 이 현금이 잘 돌아가는 이익이 나는 성장주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성장주들이겠죠. 예. 예, 뭐 그런 업종들을 그 성장주들을 좀 가져가는 것이 음.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서적 도매상이라고 하는 업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 이걸 일단은 다 받아다가 여기저기 전국 서점으로 보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업계에서 업계 2위이던 송인서적이라는 곳이 최근에 문을 닫게 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출판 시장에는 요즘 책과 사회연구소의 백원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듣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예. 도매상이라고 하는 송인서적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출판사로부터 책 받아서 서점으로 바로 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거치는 그 단계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출판 유통 구조 그러니까 책이 이제 그 발행되어서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예. 어떤 그 경과를 거치냐면은 이제 그 대형 온 오프라인 서점들 있죠. 우리가 이름 들으면 바로 알 만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들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예. 그렇지가 않고 이제 지역에 있는 보통 이제 그 업계에서는 지역 서점, 동네 서점 이런 표현 쓰는데요. 소규모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가 아니라 이 도매업체, 출판 도매업체를 통해서 출판사한테 받은 책을 네. 도매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받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출판사들이 있고요. 수많은 서점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서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를테면 이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 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도매상인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서점 주인들은 책 100종류가 필요하면 100통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출판사 전화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송인서적 한 곳에다만 전화하면 100권을 주문할 수 있고 네,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유용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이 좀 역사가 있습니다. 송인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959년도에 네. 송인서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이 도매 업체로서 건실하게 성장을 했었는데 1997년도에 이제 그 우리 IMF 외환위기를 네. 맞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 이제 그 이 100억 원대의 어음을 못 막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돼서 다시 문제가 됐던 게 2017년입니다. 계속 그동안 20년 뒤에. 어려웠군요. 예.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좀 그 이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인터파크라고 하는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인터파크 송인서적이라고 했던 것이 네. 최근까지의 이제 기업 명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결과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기업이 네. 인터파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티켓 장사하고 그다음에 좀 여행 업으로 해서 이제 예. 굉장히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인데 예, 그게 예. 이제 상당히 대표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은 이제 그랬네요. 그런 그랬네요. 부분이었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건실한 경영을 위해서는 이 적자가 나는 이제 그 이 기업들 도서 도매상 이거는 자회사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예. 이런 어떤 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 인터파크 송인서적이라고 하는 도매 업체도 자기 예. 자회사 중에서는 별로 이제 돈을 못 벌고
설립했던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제 좀 실적이 나오고는 있었지만은 예. 여전히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차제에 접어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이 뭐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던 출판계하고 상의하지 않고 예.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뭐 잘못한 거라고는 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접기로 하고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이제 들어갔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이 송인서적 또는 도서 도매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보니 네, 출판사로부터 책 받아서 서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 마진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통만 하는 거니까 네. 안 팔리면 재고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 되는 것이니 예, 중간에 있는 서적 도매상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어쩌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결국은 이제 좀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이 도매의 어떤 그 유통 비중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낮아졌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직거래 그냥 큰 서점 뭐 교보문고 뭐 예스24 그렇습니다. 온 알라딘 뭐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가니까 이런 그 대형 서점들의 어떤 시장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예. 그리고 지역 서점의 그 거래를 그 중개를 해주는 도매상에서의 그런 그 거래 비중은 점점 예. 낮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매출 자체가 네. 원활하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우선은 좀 제일 크고요. 그렇게 시장은 좁아지고 있었고 예, 예. 그러고 근데 도매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조금 끼인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 출판사들에서 이제 책을 공급받았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책이 팔리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먼저 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책 가져왔으니까 돈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서점으로 보냈는데 서점에서는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러고 안 주고 네. 외상이 많이 깔려 있었겠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이 중간에서 어떤 그렇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경영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 어떤 뭐랄까요 규모의 경제가 될 만큼의 어렵죠. 어떤 매출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책은 받아야 되는데 좋은 책 자꾸 잘 팔리는 출판사는 선불 달라고 할 거고 자꾸 예. 현금 달라고 할 거고. 그러고 이제 그 도매 업체들끼리의 또 어떤 그 경쟁도 있을 경쟁이 수 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예. 마진을 줄여가면서 경쟁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잘 파는 동네 서점에서는 일단은 외상으로 달라고 할 거고 싸게 달라고 할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매상들도 있는데 다른 도매상도 어렵습니까? 출판 업계에서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매상의 종류가 전국 도매상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역 도매상이 있습니다. 전국 도매상은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을 거래 대상자로 이제 하는 거고 지역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지역 서점들 한정해 가지고 대상으로. 광역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처를 갖고 있는 도매상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도매상 그러면 전국 도매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책의 종류를 같이 취급하는 종합 도매상을 지칭을 합니다만은 이 숫자는 사실은 몇 개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송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매출액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위 업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더 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대형 인터넷 서점들이 아예 그 서적 도매상까지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까? 이미 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소매업이고 B2C 그러니까 소비자를 상대하는 그런 이제 업종인데 이 송인 서적 그 사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네 서점에서 어떤 책들을 그 구비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 그 모든 책을 다 구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도매상을 통해서는 좀 불완전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매상이 모든 책을 다 모든 출판사하고 다 거래를 해야지만이 모든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미 서점 그 동네 서점들이 대형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하는 것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출판사들은 뭐 몇 권을 이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고 몇 권 뭐 2권을 뭐 보내주세요. 직거래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유통 루트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많이 복잡해지는 거고. 전화 일일이 어떻게 다 받겠어요?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구하세요라든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터넷 서점이 이제 도매에 실질적으로 진출을 한 것은 이미 뭐 그 1년 이상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동네 서점 주인도 책을 구할 때는 인터넷 서점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달시킨다는 겁니까? 서점으로? 그랬었죠. 근데 이제 아. 정식으로 우리가 또 도매 일반 그때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소비자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점이 거래할 때는 자기가 그걸 구입한다라기보다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그럼 좀 싸게 줍니까? 인터넷 서점에서는? 그러니까 도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개업을 해가지고 한 지금은 상황에서는 싸게 주고. B2B 거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도매 거래로 취급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게 공급을 받지만은 음.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러면 인터넷 서점에서 10% 싸게 받아서 그냥 제값 받고 파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마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도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교보문고를 비롯해 가지고 다 도매까지도 한다. 예. 이제 그 교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 도매 마진 받고 굉장히 좀 그 낮은 그 이율이죠. 한 보통 10% 정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터넷 서점에서도 도매 기능을 하고 있고 시장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입니다. 예. 네. 최근 트렌드는 그렇게 좀 들어봤고, 안 그래도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판 시장도 좀 죽었습니까? 아니면 출판 시장은 오히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시간이 많아서 더 많이 늘었습니까? 그게 좀 기본적으로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대폭 신장을 하고 예. 오프라인 그 경로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했는데 그 둘을 합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시장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그래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된 또 배경 중에 하나로는 이제 그 공공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문 닫으니까. 예, 문도 닫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책을 보던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구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좀 특수도 있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출판업계에서는 어떤 책들이 주로 더 잘 나가고 어떤 책들이 좀 예전보다 덜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까? 가장 어떻습니까? 큰 것은 역시 이제 좀 부자 되려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나 이제 재테크 투자 서적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책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린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통 40대, 50대 남성 가장들이 예. 그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던 책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시에 네. 20, 30대 여성들까지 이제 그 주식 투자 열풍에 그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맡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책들이 유사이래로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간 그 트렌드가 좀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20, 30대 여성층들이 책을 많이 사보던 층이죠. 그렇긴 한데요. 예. 성별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재테크 책하고는 완전히 무관했었던 그런 이제 층들이었죠. 예. 그리고 트렌드 책이 트렌드가 되는 시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책이 이제 매년 몇십만 부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 책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후에는 지금 유튜브 트렌드라든가 유튜브도 엄청나게 유튜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뭐 20대만을 제한시켜서 보는 20대 트렌드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콕 현상, 집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방구석 붙인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에 그렇습니다. 미술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좀 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반려동물, 반려식물 다들 외롭게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책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시니어 출판물들 우리가 이제 그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거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개는 이제 뭐 그림책이나 동화책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것들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들의 고민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에 잘 부합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령층의 관심과 취향에 맞추는 책.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건강책 이런 겁니까?
건강책은 원래부터 많이 이제 그 나왔었던 분야고요. 예. 이를테면 그림책도 기존에는 어린이 그림책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고령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입니다. 옛날에 내가 꿈이 예. 뭐 배우가 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이 먹었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네.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홈쇼핑의 그 모델에 도전하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네. 그런 거는 어린이들이 읽으면은 좀 이상하지만 어른들이 읽으면은 꿈을 꾸게 만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전에 없었던 이제 그런 유형의 그런 식으로 책이고요. 그다음에 네. 글자를 키운 책들, 큰 글자 책이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활자 책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네. 글자가 굉장히 크고 행간도 넓고 이렇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도 큰 글자 책으로 나오고 그러면 페이지가 두꺼워집니까? 아니면 요약을 페이지도 합니까? 두꺼워지고요. 아. 글자가 커지다 보니까 페이지가 두꺼워지겠죠. 예.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고 커다랗게 몇천 원 차이가 이제 납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판형과 그다음에 활자를 키운 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밌네요. 네, 송인서적이라는 도매상의 파산을 계기로 요즘 출판사에 어떤 고민거리와 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쭉 잘 살펴봤습니다. 책과 사회연구소의 백원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허문회 감독이 전격 교체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 그리고 구단과의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여러 얘기가 들리는데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이 프로야구 감독이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독도 참 고민이 많겠어요. 힘들어요.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해는 돼요. 네.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연봉 얼마나 받습니까? 프로야구 감독은? 연봉 2021년 현재 우리 프로야구 감독의 연봉은 최저 2억 원에서 최고 7억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억에서 7억? 예. 그리고 감독들도 선수들처럼 처음 계약할 때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계약금 이런 걸 따로 받습니다. 계약금도 그럼 본인이 그냥 갖는 돈입니까? 네, 계약금을 첫 해 받죠. 계약한 첫 해 받는데. 그럼 계약을 1년마다 하면 좋겠네요. 매년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감독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쁠 수도 있죠. 그 계약 끝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들은 반대로 예. 계약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기간을 좀 길게 해주는 계약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2년짜리 계약보다는 3년짜리 계약을 더 선호하고. 계약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3년짜리 계약이 주로 이제 많게 되는데 계약금 역시 최저 2억 원에서 최고 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감독은 계약은 몇 년씩 합니까? 보통 이제 그 3년 계약을 많이 선호들 해요. 근데 예. 이제 그 감독이 뭐 경험이 없는 초짜 감독이다. 아니면은 뭐 전혀 코칭 스텝 경험이 없다. 네. 이렇게 되면 구단에서 2년으로 가죠. 2 플러스 1로 가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계약 기간을 좀 줄이려고 2년 하는데 후에는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주라. 네. 그래서 올해 처음 감독직을 맡은 키움의 홍원기 감독이 네. 2년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 2억 원, 연봉 2억 받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허문회 전 롯데 감독 네. 역시 감독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되 계약금 3억 원, 연봉 2억 5천만 원. 그리고 지금 페나트레이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허삼영 감독 역시 감독 경력이 없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재작년 말에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하면서 계약금 3억 원, 연봉 2억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3년 계약하고 계약금 3억 원, 연봉 2억 원이면 연봉 2억은 매년 2억, 거죠. 2억 받고 그렇죠. 계약금 3억 원은 일시금으로 받지만 네, 3년치 계약금인 셈이니까 그렇죠. 1억 정도는 계약금 받고 그렇게 받으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첫 해에 3억을 다 받아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기왕 쓸 돈이면 네. 계약금은 줄이고 연봉을 많이 주라. 네. 근데 연봉에서 막 몇 억씩 이러니까 뭐 마음고생 좀 하셔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실 본인 수입과 항상 비교하게 아니 되니까. 근데 그 우리 프로야구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프로야구 현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야구 감독 연봉의 반은 스트레스 값이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최고 많이 받는 분은 얼마입니까?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이 7억 받고 있죠. 예. 최고예요.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 지난 2019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예. 계약금 7억, 연봉 7억, 3년 총액 28억으로 역대 KBO 리그 감독 최고 연봉 기록 세웠습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연봉 차이 크네요. 크죠. 그러니까 어. 경험이 없는 감독, 신인 그러니까 뭐
루키 감독인 경우는 보통 2억에서 3억으로 연봉이 책정이 되고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감독이 그 3년 동안에 네.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을 뭐 여러 차례 했다든지 한 2차례 정도 했다든지 아니면 네.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다든지 이러면 예. 다음 재계약할 때 연봉이 한 5억 정도로 점프를 해요. 그리고 또 3년. 네. 그럼 3억씩 받고 3년, 5억씩 받고 3년을 하면 2번 정도 하면 네. 꽤 성공한 감독 축에 속하는 건데. 성공하죠. 네. 그럼 연봉 총액은 6년에 한 20억이 넘네요, 그죠? 그렇죠. 계약금 그러니까 포함하면 25억. 우리 프로야구 감독이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명장까지는 아니어도 성공한 감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도 감독은 이렇게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까? 보통 예전에도 일반 많이 받았다고 볼 샐러리맨보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982년에 우리 프로야구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연봉 최고액이 감독 연봉 최고액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1,200만 갑자기 원이요? 5에서 1,000으로 떨어지니까 별로 센 것 같지 않잖아요. 당시 1,200만 원을 받았던 감독이 예. 롯데의 박영길 감독 그리고 MB 청룡의 백인천 감독 등이 있었는데 한 달 월급 100만 원? 예. 근데 네. 그때 당시 물가가 예. 1982년에 서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30평형대가 예. 아파트 한 채가 2,400만 원에 거래되던 때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24억이니까 감독, 예. 100분의 1이네요. 감독 2년 하면 아. 음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30평대. 아, 그때가 더 많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값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12억이었던 분들이네요. 음마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 실제로 지금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이 더 박하다. 네. 아. 근데 1982년 당시에 재밌는 게 이 감독들의 연봉이 최고액이 1,200만 원이라고 발표가 됐지만 MBC 청룡의 백인천 감독은 다른 감독과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연봉 킹이었어요. 얼마였어요, 그때? 백인천 감독도 1,200만 원 감독으로 1,200만 원 받았는데 예. 딴 돈을 받았어요. 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인천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 때 MBC 청룡의 선수 겸 감독이었거든요. 야, 저는 기억나는데요. 네. 진짜 전무후무한 다시는 없을. 없죠. 다시는 없죠. 본인이 감독이면서 네. 본인이 아마 4번 타자였을 4번 거예요. 타자, 3번 타자 이렇게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3번 타자 삼진 나가고 들어오면 너는 아유, 자식아. 그러고 본인이 나가는 본인 거잖아요. 나가서 배트 들고. 야, 그럼 본인이 잘 치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본인도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근데 그 당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인천 감독의 감독 연봉으로 1,2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선수 연봉이 2배인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천 감독은 3,600만 원을 수령해서 예. 그 당시에 프로야구계에서도 거의 연봉 탑이었죠. 야.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참 오른 아파트로만 비교하니까 좀 과하긴 한데 36억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1년에. 네. 뭐 어떻게 하면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독이 될 수 있냐고요? 야구를 좋아하고 네. 네, 야구를 정말 좀 깊이 있게 연구하면 예. 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무슨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뭐 선수 출신도 아닌데 예. 야구 선수를 하라고 해야지. 네. 뭐 야구만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 감독이 될 수 있냐? 야구 선수였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는 꼭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프로야구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네네. 특히 지금 야구계 현장에서는 정말 택도 아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야구라는 종목 특성 때문에 예. 지금 메이저리그의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감독 연봉이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제일 많은데 네. 메이저리그 감독 연봉이 다른 프로스포츠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굉장히 박봉해요. 네. 왜 그러냐?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구는 감독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종목이야. 하기야 야구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너럴 매니저 예. 그러니까 단장이 하는 게임이지 예.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농구나 축구 혹은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네. 코치의 전술 전략 그리고 상대 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날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 있지만 야구는 그렇지 않아. 아, 그렇지. 너 나가서 이번에는 꼭 2루타를 쳐라. 이게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얘가 2루타를 치고 얘가 그러니까 홈런을 치면 우리가 이겨. 그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네요. 미국 메이저리그 프런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요한 거는 어떤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고 또 상대 팀과 상대 선수들의 전력 분석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예. 데이터를 주고 예.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거는 단장이 하는 거다. 아하. 감독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래서 감독은 뭐 하는지는 우리 TV에서 보면 아니까. 네.
단장은 뭐 하십니까? 단장은 선수들을 어떻게 수급하고 어떻게 구성하느냐. 아, 그걸 단장이라는 그걸 단장이 거예요? 짜요. 팀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단장이 다 짜거든요. 저는 그거 팀 감독이 하는 줄 알았어요. 컬러도 단장이 정해요. 그럼 선수 뽑는 것도 감독이 안 그럼 하고 감독이 감독은 합니다. 선수 뽑아준 선수를 뽑아준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결정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예. 메이저리그는 감독보다 단장 연봉이 더 많아요. 그렇겠네요. 다저스 같은 경우에 로버츠 감독 연봉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저스의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드만 사장 같은 경우는 로버츠 감독보다 7배 더 많은 $700만, 우리 돈으로 78억 정도, 79억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80억 정도를 연봉으로 가져갑니다. 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KBO 리그 1위가 삼성 라이온즈인데 허삼영 감독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긴 한데 프로 네. 선수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구단의 전력 분석원으로 보냈어요. 예. 근데 이제 프로야구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감독이 되기도 하는군요. 네. 우리나라는 단장 연봉이 감독보다 많지는 못하죠. 아,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어. KBO 리그에서 뭐 한국 시리즈 우승했다 이러면 이걸 네. 단장이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이 잘한 거죠. 감독이 명장이다, 감독을 덕장이다, 생각을 지장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얘기하죠. 근데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는 단장의 공이에요. 그럼 권한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단장이 하는 일을 감독이 합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감독이 현장에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단장이 자꾸 현장 개입하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서 보고 선수 기용과 뭐 선수 경기 운영은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다. 네. 그래서 사실 허문회 감독이 롯데 프론트와 충돌을 일으켰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롯데 지금 단장은 메이저리그에서 잠시 경험을 쌓았던 네. 성민구 단장인데 예. 성민구 단장은 미국식 야구단 운영을 생각하고 단장이 개입을 하려고 하고 허문회 단장은 감독은 무슨 소리야? 허문회 감독은 무슨 소리야? 단장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충돌을 한 거죠. 보통 미국식이 대개는 진화한 결과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짧은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감독한테 좀 이런저런 힘을 실어줘야 선수 재계약 권한도 있고 해야 감독이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도 하고 네. 감독의 이른바 그 말빨이 서죠. 그렇지는 않나요? 근데 요즘은 메이저리그 힘은 같은 단장님이 다 갖고 있으면 경우, 네.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아예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 야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야구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혹은 동영상 분석을 하고 이래서 타격 이론을 자기가 수립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타격 코치로 불러요.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그 수십억을 받는 연봉을 받는 그 선수들이 그 사람들한테 개인 가해를 받아요.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네. 마치 축구에서 무리뉴 감독 얼마 전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지도했던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선수로서의 경력이 초라하거든요. 예. 아버지 백으로 선수 잠깐 하고 말았고 프로에서 경력 시작은 통역사였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감독까지 올라갔잖아요. 게다가 한때 첼시 감독을 맡았던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 같은 경우는 아예 미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한다면 꼭 선수가 되지 않아도 프로야구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재미 좀 있으셨습니까? 예, 방송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에서도 손에 잡히는 경제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